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액면상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모레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답받았습니다. 큰 논란 없이 특검 조사실에 부르는 데 성공했고 또 특정 혐의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관심은 모레로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제 시간에 나올지, 조사실과 조사하는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곧바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할지 양측의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부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모레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10시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10시에 나가겠다고 한 거는 일단 특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뭐였냐면 비공개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사무실로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가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를 들었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특검은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 등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그 이유를 들면서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먼저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출석 불응이나 불응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강제 수사를 하는 카드로서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 출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게 되면 당연히 뭐 이 체포영장을 사실 그런 발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의사를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기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검찰에 대응하는 걸 보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속보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출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느냐를 두고 여전히 양측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거는 모레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특검은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치훈 부의장님. 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특검이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그것도 전략적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소환 조사에 불응했을 때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번에 그 경찰의 그런 소환 조사를 이어받은 그 특검 측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로 본인이 특검 수사에 응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만약에 그 소환 조사를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출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최대한 늦추다가 마지막쯤에 3번째쯤에 출석을 하던가 예.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함으로써 출석 의사를 밝히게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법 그 사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머리싸움,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로 비공개로 출석한 적이 없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 지금 생각해 보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들어갈 때 비공개로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는 보통 뭐 이렇게 공개된 그 어떤 형태로 일단 소환이 됐는데 저는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본 특수검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우리 그때 탄핵 때 보면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주인 검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조은석 특검보다는 내가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윤 전 자신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 전 대통령이 보니까 조은석 특검 너보다 당신보다는 내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한 수 위야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아마 28일 날 아마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체포영장 기각에 따른 자신감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특검이 이제 3번 정도의 어떤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운팅 숫자도 남아 있고 예. 거기다가 아마 본인이 아마 체포영장 기각된 자신감에다가 아마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 이 체포영장을 한 부분에서의 혐의는 조금 낮거든요. 예. 지금 이제 내란죄라고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뭐 증거인멸, 예를 들어 그 뭐 그때 비합본 기록에 대한 삭제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공수처가 우리 간저로 진입할 때 막으라고 했다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부분에서는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성훈 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지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만 있을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체포영장을 또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원에서 이것을 수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 조은석 특검하고 굉장히 예.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 본인이 그 가운데에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본 나름대로 내가 그때 수사 검사였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을 뭐 전직 검사 시절에 특수통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조은석 특검도 만만치 않은 특수통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특수통.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수사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 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한지 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사 기법이니까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법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지 여부는 사실은 좀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그랬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이제 해야만 좀 계속해서 끌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검 쪽 입장에서도 밝혔다시피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뭐 전혀 이렇게 양보나 타협을 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형적인 수사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응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내 들고 아마 이런 식으로 특검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특검에서 지하 출석 안 되면 출석을 않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를 출석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할 것이고 형사법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하로 출석하는 것이 안 하면은 출석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10시 출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줬거든요. 그럼 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이 유리한 방식대로만 이제 하겠다. 수사기관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만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출석 불응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말은 출석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어쨌든 피력이 됐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도 이제 기각을 해줬던 부분이니까 예. 재차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의미로 비춰지게 될 것 같으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장애가 없어지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사에 비협조하는 태도로서 쌓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측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뭐 이 비공개 소환에 있어서도 아마 뭐 조심스럽지만 특검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 소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조사 시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고지를 했다. 그리고 장소하고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추후에 뭐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거를 따질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할 때 이제 수사인권보호준칙이라고 해서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이제 소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예. 근데 예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뭐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 이런 방법으로도 통보를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유효한 방법으로 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나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차후에 문제를 삼았을 때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위법 사항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피의자 신분에서의 인권을 지켜달라 뭐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그렇게 납득이 있는 주장인지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석진 부지 공개로 오늘 출석하느냐 비공개로 출석하느냐 뭐 피의자 뭐 인권 보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정도로 국민적인 큰 관심사가 높은 상황에서 공개와 비공개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이 비공개를 요청한 거는 저는 그 불출석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1차 소환은 불응하기 위해서 비공개는 이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아마 불출석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불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강제로 구인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쯤에는 출석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예. 비공개가 결국 비공개로 되지 않더라도 하지만 최대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략은 최대한 지연하는 겁니다. 최대한 늦게 출석하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늦게 출석하고 또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특검의 증거 확보나 진술 확보를 최대한 늦추고 줄이는 그 전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비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쯤에서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뭐 공개적으로 받으러 가고 뭐 태청하기도 하죠. 그때 기자들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할 거냐라고 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죠.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검찰 조사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저번에 유일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응한 거는 공수처 수사 안 하였고 거기서도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했었죠. 그럼 김 교수님 이 부분 한번 예상해 볼게요. 특검이 얘기긴 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 막으면 출석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거든요.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마 형사절차법에 따라서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특검하고 힘겨루기 그리고 어떤 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재판을 받으러 할 때 지금 공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개 소환이든 비공개 소환이든 그러게요. 큰 차이는 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분은 아마 조은석 특검하고 아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나름대로 두 사람 간의 기싸움도 있고 예. 약간 감정적인 또 차원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의 어떤 이제 이 리더가 됐는데 팀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검찰에 있을 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배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선배고 해서 예. 항상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뭐 얽히고 이렇게 섞였죠. 이런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본인이 먼저 검찰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개인적 감정 또는 개인적 악연도 같이 얽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재판도 받으러 갈 때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 소환이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예.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조은석 특검에 좀 심기를 건드리는 예. 그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법원에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출석하는데 특검에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실효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뭐 일각에서는 무리수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또 오늘 나온 특검의 분위기를 보면요. 예상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부의장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날짜를 확정하는 뭐 이른바 성과를 지금 특검은 큰 무리 없이 얻은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소환 조사를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전략을 처음부터 펼쳤을 것이거든요. 예. 근데 체포영장부터 청구를 하니까 나는 아니다. 난 소환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펼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 28일 날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거기에 한 수 더해서 난 비공개를 원한다. 예.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에서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고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성과이고. 예. 근데 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비공개의 명분으로 또 불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된 수싸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세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조은석 특검과 특검 팀에서는 기각될 걸 예상하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것까지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 먼저 법조인인 이경민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는 무조건 두 가지 안을 다 세워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약간 저거 이제 질문의 답을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발부가 되면 발부가 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수순으로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을 것이라서 그러면 이제 체포 영장의 사유에 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외환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끌어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비상계엄의 근거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각이 됐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 쌓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부와 기각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안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특검의 의혹 과잉이 빚은 좀 나름대로 특검의 어떤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무리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출범했는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특검은 출범했는데 무엇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여론이 높죠. 특히 예. 구속이 취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바로 구속시킬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좀 조은석 특검이 너무 그런 의혹 과잉이 앞서다 보니 지금 이번에 아마 경찰에서의 소환 3번만으로 사실 특검에서 어떤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가능성이 낮았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특검에서는 아마 체포영장을 기각될 것도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 체포영장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수사 기법상으로 볼 때도 조금 낮은 기법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 재판 받으러 출석할 때 경호관들의 어떤 경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수사 기법상으로 사용하는 건 좀 잘못됐다. 예. 나름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면서 그리고 내란 특검이 추구해야 되는 내란의 어떤 실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맞지. 여러 가지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망신 주기 형태로 그리고 의혹 과잉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이 보여주는 쇼잉 형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내란 특검이 어떤 국민적인 동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내란 특검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앞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되짚어보고 조금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서둘렀다는 취지이시네요. 뭐 성친 부장 앞서 뭐 얘기했는데 뭐 더 덧붙일 얘기 아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각을 알고도 쳤다기보다는 기각이 예. 되어도 상관이 없다. 기각이 되어도 아, 충분히 크게 소득이 나쁘진 있다. 않다. 소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라고 예.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내내
계속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것이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저는 예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기각이 되더라도 그런 답변을 이끌어낸다면 소득이 있는 것이다. 그런 판단의 하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드는 것이 이경민 변호사,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더 많은 걸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환을 하는 횟수에도 일단은 뭐 제한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1회 조사로 그치지 않고 추가 소환 조사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봤을 때는 뭐 이 수사 내용이 방대하고 질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9시로 처음에 가정을 했던 것도 이제 그 수사 내용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10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아마 추가적으로도 이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한정되지 않고 뭐 재차 소환을 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가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제 그렇게 소환해서 출석하기 때문에 굳이 심야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단계에서 또 특검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또 신중하게 또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1회 조사만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짓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환 조사도 예.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추가 소환을 할 때 부를 때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느냐, 매번 이런 실랑이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긴 한데 그래서 나오는 게 예측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긴급 체포라고 하죠. 바로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3번의 출석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물론 이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예. 적어도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 기록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모습, 소환에 응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씩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석은 했지만 만약에 진술을 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볼 것이고 뭐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범죄의 중대성도 있고 뭔가 이제 이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긴급 체포를 할 그런 소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어쨌든 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뭐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게 됐을 때는 충분히 강제 수사의 카드의 하나로서 긴급 체포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예. 그 당연한 수순으로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를 하는 부분도 뭐 충분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과거에 뭐 수사를 들이대면 소환 여부도 하나 걸림돌이고 김 교수님 또 하나 공수처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조사실 갔어요. 진술 거부권 사용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뭐 그럼 실제로 특검에 소환돼서 잘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 차례 소환을 하더라도 아마 보통 소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 48시간 이내에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내란죄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또는 비하폰에 대한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어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혐의의 중대성이 좀 낮고 두 번째는 아마 그 핵심 실무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랑이 끝에 갈 가능성도 높고 예. 가더라도 제가 볼 때 무비권으로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뭐 하드 에비던스를 가지고 물적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물적 증거를 갖고 아마 긴급 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란 때 혐의 그때 구속될 때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본인이 그래도 특수검사도 오래 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본 경험을 갖고 아마 그러한 것들을 본인의 어떤 방어에 가장 최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오늘 특검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를 봐야
좀 모레 오전 10시에 진짜 나오는 것인지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하나요.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도 특검의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경민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특검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조사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것도 압박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면서 이 강제 수사 카드를 꺼냈으니까 예. 아마 김건희 여사도 이제 어쨌든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뭐 이후에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그때는 당연히 또 하나의 강제 수사 카드를 또 꺼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사에 좀 협조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함으로써 일단은 강제 수사 대신 임의 수사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이제 예정을 하고 이제 계속 뭐 특검한테도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신 부의장께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합니까?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조사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최대한 역시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지연 전략 최대한 늦게 출석하고 예. 최대한 적게 출석하고 최대한 적게 진술하고 이 전략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전에 결국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것인데 최대한 진술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어하기 위한 발언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대한 이거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전까지 수사에 전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맡고 있던 뭔가 본인을 막아주던 대통령이라는 권력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사실 불출석할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한 다음에 또 최대한 지연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입원해서 이 수사를 안 받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 역시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구인돼서 끌려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소환을 응하겠다라는 말을 하되 최대한 그것을 늦추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든 펼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럼 김 교수님 내란 특검에서는 소환 윤 전 대통령 소환 벌써 모레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다른 특검들도 뭐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시기가 평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주변인 조사하고 마지막에 정점을 조사하는 방식 말고도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혹들은 좀 많이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여론으로 볼 때도 이번 세계 특검을 통과시키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마냥 시간을 끌면서 주변 측근들에 대한 어떤 수사에만 지금 몰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이번 특검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생각해서는 아마 뭐 세계 특검에서 뭐 나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마 이 부분도 아마 퇴원을 하면 아마 건강성 이유로 지금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마 퇴원을 하면 곧바로 어떠한 뭐 강제적인 조치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마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이번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아마 강제 수사에 아마 돌입하거나 아마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또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있고 예.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본인이 아마 변호사로서 가는 게 제일 잘 변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사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어떤 조사라든가 소환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변론을 한 것처럼 이 사안들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럼 또 하나 나온 뉴스가 이경민 변호사는 뭐냐면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 작업을 했다. 변호인단 추가로 이제 선임하는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혐의가 너무나 많고 예.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이전에는 뭐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뭐 조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뭔가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그런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출석 일정 조율, 그다음에 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단순히 몇 명의 변호인만으로는 이 16개 의혹을 전부 다 이제 좀 대응을 하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인지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예.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점이 있으면 더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더 대응을 할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변호인단을 좀 탄탄하게 꾸려가지고 예. 그래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6개의 혐의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략 몇 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좀 추산이 가능한가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그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을 때 법무법인에 소속된 또 변호사들이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표면적으로 법무법인이 뭐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갖고 이제 전부 커버를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앞으로의 수사 방법에 있어가지고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또 변호인 집단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몇 명의 숫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는데 반발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5일, 24시, 그러니까 자정이 되면 구속 만료입니다. 석방되시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권한 없이,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 위반한 신문기를 진행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뭐 성취 분야 일단 뭐 성과라고 특검팀이 성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사실상 저는 공동 우두머리급의 혐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저는 구속 취소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도 풀려나게 된다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매우 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비상계엄 당시 그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노트북을 망치로 예. 부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도 김용현 전 장관이고, 그리고 관계자들을 연락을 취하면서 뭔가 지휘했던 것도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만료돼서 풀려난다? 그러면은 증거인멸 내지는 그 공동의 정범들 그리고 그 내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아마 입을 맞추는 그런 혐의를 할 것이 뭐 저는 명백하기 때문에 예. 특검이 재빠르게 취해서 구속을 연장하게 된 것은 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김 전 장관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이나 했다고 하던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그냥 계속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서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했을 때도 이게 소송 지연의 목적이 이게 기피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간이 기각 결정을 계속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호인 측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재판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 재판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속 기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재판부를 또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뭐 재판부 입장에서 또 기피 신청을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고 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기각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니까 예. 결국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빨리 석방이 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계속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추가 기소도 되고 이렇게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통해서 뭐 이 재판부에서 뭔가 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텐데 지금 이 내용이 유시민 전 장관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인터뷰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고 이랬다,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모르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네. 총리감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럼 나는 뭐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공직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여권에서는 유시민 장관의 그런 경력과 영향력 등등을 생각해서 뭐 후보군에 넣었을 거라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향을 물어봤을 뿐이고 그게 명확히 그 자리가 국무총리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아닌 유시민 장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고민하기 전에 밑에서 추천을 할 때 여러 명을 올리고 그거에 예.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그 계속해서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의 코멘트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을 떠난 지는 사실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직을 맡았을 때 이런 그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내부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인사를 추천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유시민 전 장관에게 혹시 공직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 소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김 교수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추천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유시민 작가 대중적인 인지도 영향력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굳이 지금 총리 청문회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왜 총리 제안설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굳이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약간 자가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돌이켜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날 바로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부분이 속도가 있거든요. 빨랐죠. 그렇다는 건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 벌써 어느 정도 본인이 집권했을 경우에 초대 총리는 김민석 후보자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설정돼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본인 총리가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었냐 하는 정도인데 본인이 2006년도에 벌써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장관을 했으니 예. 이번에 만약에 공직을 맡는다면 당연히 총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예. 그 정도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를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총리 제안서를 꺼낸 건 아마 제가 볼 때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혹시 낙마하지 않을까 예. 하는 낙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봤을지 않을까. 근데 아마 뭐 두 차례 이틀간의 어떤 총리 청문회가 무난히 지금 끝나게 된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예. 낙마 가능성은 없지만 김민석 후보자 내년 서울시장에 또 차출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초대 총리는 놓쳤지만 그럼 차기 또는 차차기 총리도 내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나름대로 본인도 어쨌든 총리 후보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본인도 어쨌든 뭐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지 말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 싫으니까 하와이까지 가 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오매불만 기다렸던 게 결국은 총리직 제안이었는데 유시민 작가나 홍준표 시장이나 그냥 본인은 그냥 김치국만 막 드링킹을 잘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 비평도 안 하겠다라는 게 이유를 든 것이요. 대선을 돌이켜 보면 설란영 씨죠. 김문수 후보의 이제 아내에 대해서 설화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당적도 갖고 있지 않고 예. 사실상 민주당을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뭔가 민주당의 책임을 아무래도 범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는 떠났습니다만 여전히 영향력이 매우 크죠. 발언 그쵸. 스피커 예. 볼륨이 매우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일 때는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했을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예, 예. 이제 민주당 여당이 됐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에서의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단어 하나, 발언 하나가 괜히 또 여당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굳이 정치 비평을 해서 뭔가 여당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그 정치 비평 이외에도 뭐 책 소개라든지 그 관련된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이 것들을 많아요. 계속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활동을 하면서 정치 비평만 자제하겠다라는 걸로 전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의 어깨를 툭 치죠. 이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냐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 쳤다는 건데, 김 교수님, 이 알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보니까 중앙대 이제 법대 이제 같은 동문이시니까 평소에 나름대로 아마 이 뭐 격의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 사이긴 하거든요. 예. 아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아마 닥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니까 김민석 후보자 임명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반대하는 거 알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반어법적인 성격이 있었지 않을까. 고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부분은 내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그렇게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내가 알겠다. 하지만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뭐 격의 없이 이렇게 어깨 툭툭 치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두 분 사이 관계를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더,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 안 왔었죠, 막판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협치에 좀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대통령이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 편성권자인데 본인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와서 뭐 새 정부 어떤 새 대통령으로 첫 국회에서 어떤 시정연설을 한 것은 굉장히 조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할 때 국민의힘 좌석을 향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정부 그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을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좌석을 향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보여주는 건 상당히 어쨌든 야당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름대로 협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좀 진정성이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협치를 하자고 하고 어떤 소통을 하자고 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여야와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한쪽 귀로 듣고 지금 한쪽 귀로 흘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오히려 어떤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정성을 조금 보여주실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언론이 좀 주목하는 장면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만나는 손을 맞잡은 장면인데 사진 한번 직접 볼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실님 누가 누구에게 치우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적으로 이거는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또 지지자들은 각자 지지하는 그 의원에 따라서 저 사진을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그 두 의원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아마도 사진이 찍힐 것이고 아마도 영상도 나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또 보고 분석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지금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로서 출마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친명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둘 다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파트너로 적합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저는 각도도 좀 생각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가운데서 딱 이렇게 하신 게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사진 한 장 갖고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도 뭐 해석하고 나름 자신들끼리 뭐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일종의 놀이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신 행동 스킨십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층 말고도 본인들도 지금 SNS 방금 전에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박찬대 의원의 SNS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당대회에서 중요하다고 본인들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먼저 인사했다고 해서 점 찍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일종의 그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걸 보고 어떤 후보자 뭐 지지층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아마 정청래 의원도 관련된 걸 좀 올리지 않을까요? 올렸죠. 지금 네네. 보면은 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진, 인사 낙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이게 혹시 조금 뭐 갈등이 처음에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렇지만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좌청래, 뭐 우찬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껴안고 일단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할 때 사실 그 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호관들이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마중하는 것을 제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뒤늦게 지금 그렇게 이제 나와서 저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 아마 그러네요.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렇게 맞이하니까 예.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차 싶었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또 입장할 때는 예. 본인이 실제 입장할 때는 우측에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 손을 먼저 잡아줬기 때문에 예. 서로 뭐 피차일반식으로 피장파장하는 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일단 영상만으로는 예정된 순서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만난 거는.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 나섰는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참석 인원들을 더 늘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박수로 공항을 놔두자 그 말은 아니죠. 광주공항은 지금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고함 치는 분이 있던데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처음에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이 숫자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빠 맞나 모르겠는데.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사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경호가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무안공항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입장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듣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킨십 스타일입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실 정치인,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도 뭔가 스킨십을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예. 본인이 직접 가서 듣고 그것을 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본인의 그 정치 스타일로 고집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스타일을 전 유지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더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정을 찾은 것도 대통령 지금 벌써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들고 지역 현안들도 챙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직접 가서 챙기겠다는 저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들어오도록 하라. 이왕 간 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 교수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주라는 지역적인 상징성, 광주를 찾은 이유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 가장 이제 보면 이제 호남 민심을 조금 다독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아니면 왜냐하면 어차피 부산이나 영남을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부터 방문해서 일단 호남 민심 먼저 다독이는 것이 아무래도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뭐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고 예.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애로사항 또는 민원들을 일단 청취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어제 저 소통을 보면서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한 두 가지 있었는 게 보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즉문즉답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실무자 선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갖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 체계들이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특히 어제도 보면 비상경제 TF를 대통령실에서 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TF도 대통령실에 만들겠다고 해버리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라든가 나머지 정부 부처가 각 부처가 해야 될 기능들이 사라져 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반기 친남 형태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나 전남지사 얘기하는 부분들 자꾸 중간에서 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인데 광역단체장들의 이야기를 자꾸 끊기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팔짱을 자주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게 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편한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격식을 너무 갖추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현장 소통해 나가실 때 좀 참고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했습니다. 다시금 두려시 확정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또 하나의 소중하고 의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큰 승리와 표력을 안아와야 한다고 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총장과 한번 북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리설주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공식 석장에 등장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리설주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뭐 가정 일이 바빴겠죠.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아들 하나, 딸 둘, 뭐 그런 관점을 볼 때 둘째 딸 김주애는 그 아버지의 행세에 동행을 많이 하고 큰 아들 또 셋째 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가족을 관리했다는 측면 하나 있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딸 주애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어머니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김주애가 이제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한 것이 오히려 리설주 여사 입장에서는 그 등장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영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딸과 엄마, 모녀 사이인데 오히려 김주애가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자주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지간에는 권력을 나눌 수 없다. 반면에 그 모녀지간의 권력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모녀지간의 권력 관점보다도 지금까지 딸이 나름대로 백두혈통이고 또 이 딸 밥을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의를 너무 좋아하고 항상 동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소위 말해서 상하의 이런 개그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딸을 돋보이게 함으로 하고 엄마는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그 동영상을 본 것이고 이러한 동영상의 연출자는 고모인 그 김여정이다. 김여정이가 당의 부부장. 물론 대관계에 대해서도 수장의 역할을 하지만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과 조카인 김주애의 여러 가지 우상화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을 직접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건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여기 있고 의전 서열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북한에서도. 여기 김주애가 여기 있고 이설주가 한 칸 건너서 있다는 것도 이런 장면이 그렇다면 이게 다들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후계자의 연출을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 북한의 정보 취득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 공식화까지 간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 김주애라는 이름 석자가 노동신문에 예. 맹시가 되든지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름 석자 맹시와 함께 김주애에 대해서 우상화 이것이 노동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면은 이것은 후계자로 내정 또는 공시가 됐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주애라는 이름 석자가 노동신문에 명시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주애인지 예. 김주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학자들 속에서 예. 물론 지금 이제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의 동행 또 방금 이런 사진과 같은 사진에서 이런 중앙에 위치하는 사진 예. 또 뭐 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뭐 자제 이러한 용어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는 후계자 내정설에 좀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방금 한 대로 그런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계자보다도 미래 세대 백두혈통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선전선동의 나름대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총재님이 그렇게 분석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뭐 그러한 과거의 경험적 사례 예.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본래 김정은도 예. 처음 등장할 때 김정은인지 김정은인지 예, 예. 불확실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몰랐죠. 그러나 그 노동신문에 김정은으로 명시됨을 해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됐죠. 또 그렇게 김정은으로 명시될 때 무슨 청년대장, 돌격대장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우상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김주애도 이 이름 석자가 명시되고 나름대로 여장부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이 노동신문 우상화됐다라고 한다면은 후계자 내정으로 보더라도 타당시에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제 의상인데 김주애도 그렇고 뭐 리설주도 그렇고 명품 가방, 시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 추정하는 거는 뭐 300만 원이고 시계는 3천만 원 상당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엔에서 이런 사치품 북한으로 수출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주애가 이 시계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김주애 본인이. 그렇죠. 이것은 아마 뭐 고모인 김여정이가 해주는 대로 차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이제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면은 아니 대북 제재를 하는데 특히 대북 제재 속에서 고가의 이런 사치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예, 뭐 차량도 그렇고 구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게 가능한가? 예. 또 하나는 좀 더 이것은 뭐랄까 주관적인 해석이랄까요? 좀 보수적인 해석을 보면은 아니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인민대중제일주의 외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커녕 자신들의 이런 고가, 호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 예,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설명을 떠나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고가품 들어가는 것은 대북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틈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주민들의 먹을거리와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공식 석상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의상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성은 치마를 아직까지도 입는 게 정식 복장이라고 보는데 북한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설주는 바지를 입고 나오고 김주애는 치마 정장을 입고 나왔다는 것도 뭔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산 갈마 이 관광지구의 이 가족들이 총 동원한 것은 예. 이러한 행사 겸 가족들의 그 휴양
이것이 개만 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과거의 그 이 이설주의 의상 패션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어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원피스라든지 또는 치마 양장 이렇게 입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예. 이번에 정장 뭐 바지 뭐 이러한 그 이 의상을 해온 것은 좀 이례적이지만 왜 그럴까 예. 이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이 딸의 이런 김주애의 이런 것을 돋보이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다시 말해서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예. 추정을 한다 하면은 조금 다리 이 부분에서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아프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바지를 착용하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라는 곳인데 사실 이 지역이 왜 주목받는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그 해변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그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명사심리라고 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화 시도할 텐데 원산 갈마 지구가 하나의 고리가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 그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제외 대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이 관광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 관광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북한식 이런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화시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북한 특색의 이런 문화랄까요.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죠.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동향, 특히 이런 원산 갈마지구 여기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북한 평화 번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관광 사업 이것이 연결고리의 하나로서 예. 뭐 활용하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서한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해결이 조금 소원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전망은 많잖아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한다는 측면도 있고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자신감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나름대로 자신이 리드한 대로 주도한 대로 성과가 나을 것이다. 막 이러한 인식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대선 그 이후에도 당선되고 나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이 핵 보유국이라든지 이러한 일종의 나름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아마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런 전언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연말 연초 우리 당국이라는 전문가에게도 북미 간 대화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미 대화 여기 대해서 상당 부분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그 뉴욕 청와대로 가서 보냈는데 뭐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신뢰 여기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말로서 친서로서 이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이 약속 속에 뭐 한미 군사 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데 왜 북한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관계일 겁니다. 지금 오늘이요 정보위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들어보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을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 측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점은 원의 분석에 의하면 빠르면 7, 8월 달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러시아 측은 북한의 반대 급부로 경제 협력 그리고 방공 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 드론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 과거와 달라진 점이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류, 군사적인 그 교류의 강도, 밀도가 훨씬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볼 때 7, 8월경에 공병이죠. 예. 뭐 예를 들어 지뢰 제거라든지 또는 새로 만들고 부수고 하는 일종의 공병을 약 한 6천 명 정도 파견할 것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소위구 이 일종의 푸틴 대통령 특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아마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대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겠죠. 그 대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군사적으로는 가장 것이 지금 이제 평양의 방공망이 상당히 허술하단 말입니다. 예. 이 방공망을 강화시키는 기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ICBM일 경우에는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몇 차례 실패한 정찰 위성 기술 있겠죠. 예. 여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 경제 문제가 플러스 한다면은 아마 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지원 방금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상 갈마 지구가 지금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예. 러시아로부터 관광객을 좀 더 많이 보내주기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상 갈마 지구 완공식에 그 주 북한 러시아 대사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사관 성우도 초청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많은 관객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받는 지원, 러시아로부터 받는 지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예.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경규 씨가 감기약, 공황장애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느냐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 MBN 취재 결과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새로운 정황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경규 씨 측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차량을 바꿔 타고 간 수준 정도의 일이 아니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이경규 씨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접촉사고도 있었고요. 차도로 걷는다든지 또 중앙선을 넘는 불법 좌회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씩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경규 씨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주유소 세차장을 들렀는데 여기서 한번 추돌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가 이날 병원에 가기 전에 주유소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원이 후진을 하라고 손짓을 했는데 여기서 직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량이 이제 벽면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차량 앞부분이 일부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경규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세차장이 워낙 좁아서 약물 복용하기 이전에 다른 날에도 뭐 사고가 났던 적이 난 적이 있다. 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경민 변호사 또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거기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였습니다. 예. 그 공간에서 이제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그런 이제 도로 규칙까지 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뭐 일반적인 운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CCTV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걸어가는 모습이 좀 비틀거리고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걸어다니고 또 무단횡단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변 이런 정황들을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는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예.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갔다라고 신고가 접수됐는데 저렇게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혐의가 좀 짙어 보입니다. 비틀비틀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차량 추돌 사고도 내고 이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예. 도로교통법상 약물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죄랑 동일하게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운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에서 잠깐 사고가 이은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 이제 또 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버스하고 또 추돌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방문하려고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길가에 주차를 합니다. 이 길가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경규 씨가 이 감기약을 먹어서 감각이 느려져서 차 뒤를 조금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역시도 운동 능력,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한 정신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여기 버스하고 추돌한 거는 사실 보험사를 부르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운전자에게 감기약 때문에 좀 감각이 늦는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경민 선생님, 이때부터 이미 좀 감기약의 부작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약물운전 그 혐의인데, 예.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진술을 하는 내용은 이제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감각이 늦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을 좀 암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백 아닌 자백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직원과 이제 차주의 인터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에 조금 미쳤다고 그러네요.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잘 안 맡기셨는데. 아, 제가 그런가요? 그러고 제가 갔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경규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간 곳이 이제 병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이제 보고 나와서 차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예. 발생을 한 건데요. 원래 차를 주차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20m 정도 떨어진 다른 주차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공교롭게도 동일한 차종의 다른 사람 차를 몰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죠. 예. 이 때문에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물 운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차량을 타고 운전해서 간 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남의 차량을 운전했느냐를 두고도 처음하고 지금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원래는 주차 관리 직원이 이제 차 키를 잘못 줘서 이제 가져간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차량을 세운 곳이 아닌 다른 쪽에 갔다가 마침 동일한 차종의 차량이 있어가지고 거기 탔고, 근데 거기에 또 차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최초의 이야기를 한 부분과는 또 이제 달라지는 해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정황에서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것 같다,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의혹도 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차키를 뭐 누군가가 건네준 게 아니고 거기에 차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운전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이경규 씨 측에서 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변호사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일부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인 운행을 했고 문제가 될 만한 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걸음걸이 역시 원래 이런 그 걸음걸이로 걷기 때문에 관련된 평소의 영상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특히 이경규 씨가 이 약물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내가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운전 미숙도 좀 있다, 운전이 서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고,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좁아서 약물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전에 접촉 사고가 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물의 영향이 너무 지대해서 사고를 냈다기보다는 운전 미숙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경민 변호사님은 이 해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요, 아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 모습 보셨잖아요. 이경규 씨 본인도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을 하고 나서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약이 영향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운전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이 된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원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네요. 약물의 영향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결국 이제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평소에 운전 미숙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쉽지가 않을 거니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한 부분도 원래 걸음걸이를 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뭐 도로교통법상의 이런 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좀 납득이 가능한 해명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해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좀 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현장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데 그러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도 의심받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사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경규 씨가 이 약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정상 운행을 못할 걸 알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백하고 인정하고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인명피해 사고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처받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다만 법리적으로 약물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무죄 주장을 할지 예. 자백으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좀 약물 효과가 큰 거 있잖아요. 빈속에 먹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먹었을 때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낙인이나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을 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좀 뭔가 편견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과 약들 중에서도 졸린 약 성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신과 약만 문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좀 주의해달라. 그렇죠.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당일 행정 나왔고 검사 결과 있고요.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좀 최종 결론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물의 성분이 나왔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운전자가 이렇게 이제 약을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약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혐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마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포함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후에 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뭐 다른 사고에서는 또 인명사고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혹시나 이렇게 이제 뭐 감기약이 됐든 뭔가 이제 다른 약이 됐든 약을 복용한 상태라면 운전했을 때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에게 특혜 논란 의혹이 좀 제기됐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인데?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만희 씨에게 제기된 뭐 특혜 의혹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만희 씨가 횡령 혐의로 준법 교육을 받을 당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6차례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별도의 공간에서 1대1로 특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나온 의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침대까지 설치한 특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뭐 교육원 건물 층마다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전문 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교육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불거진 상황이고 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준법 교육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그럼 이만희 씨 왜 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걸까요? 이만희 씨는 그 수십억대 횡령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횡령 금액이 56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선 단순히 이렇게 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수강 명령으로서 준법 교육을 받아라. 왜냐하면 법에 대한 어떤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이 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명령을 내렸고 준법 교육을 80시간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준법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특혜 논란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혜인지 여부를 보려면 이 준법 교육이 원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음주운전죄나 이런 것들 수강명령 가시는 분들은 한 강당 같은데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한 강사가 와서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교육이 강사가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이만희 씨가 유일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특혜성 아니냐,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기된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준법 교육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마 법무부인 것 같아요. 법무부가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령의 질병이 있고 또 강사나 수강명령 대상자 중에 특정 관계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에게 특별 교육 장소를 허락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걸 뭐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모르겠고요. 이 답변만으로는 의혹을 씻어내기에는 좀 뭐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은 이 법무부 해명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이제 뭐 특혜를 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 뭐 그런 이제 뭐 이만희 씨의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 사유를 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만희 씨랑 입장이 좀 비슷하게끔 의혹이 이제 뭐 해명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법 교육을 받는 것 자체도 어쨌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맞았는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뭐 절대로 이렇게 이제 뭐 1인을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 측도 직접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침대까지 설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서 교육 중에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휴대용 간이식 그 침대를 배치했고 이것은
응급조치 용도이지 뭐 자거나 휴식할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특히 16회 중에 처음에 2, 3회차 강의실에만 이제 교육실 뒤쪽 벽면에 설치했을 뿐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간이 침대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예. 전국 준법지원센터는 이제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없고 이 교육받은 장소는 직원 교육실인데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교육자를 보여주면서 또 귀가 어두워서 청각이 이제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보조인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요. 이만희 씨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도로 위에서 지나치게 이만희 씨를 호위하는 장면들이 좀 노출됐다면서요? 네, 도로 위를 마치 황제처럼 왕이 행차하는 모습처럼 마치 그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뭐 교통 황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만희 씨는 신천지에 봉사 교통부를 만들어서 자신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잘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신도들을 선출을 해서 호위팀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신천지 전 간부의 말에 따르면 이만희 씨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에스코트를 받기 위해서 경호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대요. 그런데 뭐 출발지가 어딘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 킨텍스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5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직접 호위팀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호위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앞서 얘기한 봉사교통부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이만희 콘보이라는 팀이 있대요. 네, 이 콘보이라는 게 호송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설 교통 경호 업체를 콘보이 업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VIP가 탑승한 차량을 앞뒤로 좀 에워싸서 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손 변호사님 자세히 보면은 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차량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대통령 이외에는 우리가 경호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은 감수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에스코트해서 멈추지 않도록 달린 것으로 보이고 경찰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아마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VIP인가 보다 외교적인 어떤 배려를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이유가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필리핀에서의 경험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내면은 이렇게 이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서비스를 받고 그게 좀 인상이 깊었는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경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나 이제 그 비용이 비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교통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통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경광등을 울리고 이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은요, 또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 자동차 외에는 경광등, 사이렌 설치를 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이만희가 유턴을 다 하고 다른 차량에 갈 수 있게끔 했다.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서 많은 차량과 에스코트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또 통행 방해죄로 물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직자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단체가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도로를 점검하는 행위는 불법적이고 도로교통법을 다수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서원 씨, 과거 이름은 이제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 관련 소식인데 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죠. 이것이 이제 최순실이가 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라 추정하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쭉 추적한 자료를 우리 돈 세탁 전문가 그분이 쭉 보시더니 이건 거의 90% 이거는 최근에 갑자기 금매로 나타내놓은 그런 매물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팀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주고. 안민석 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방송을 통해서 한 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독일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 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라는 독일 검찰로부터의 확인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고요. 예. 최서원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또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언급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 그러니까 개명된 이름이 최서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검은 자금과 이 은닉된 자금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습니까? 일단은 지금 10개 정도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예. 그중에서 지금 이제 스위스 계좌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업체 계약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민석 전 의원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1심에서 이제 무별로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니까 이제 예. 피고 측에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나서도 이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그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고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조금 이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아예 대응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대법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네, 일단 대부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게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 없이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한 두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